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가 발표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들 탐독하고 계시는가요? 본 가이드의 예시 문항을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영상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학습 가이드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했던 동영상 강의의 부족분들을 메우는 강의를 해볼까? 아니면 시험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풀이로 계속 정리하면서 나아가 볼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제를 내는 것도 예시문항 정도 수준의 문제를 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몇 번 시도도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예시문항과 같은 문제를 몇 가지 정도 추려서 유형별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화장품 성분 편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도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해 바라고요. 참고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장품 성분은 조제관리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시 유형을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본 예시 유형은요, 법령 기준에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품학 개념에서의 원료 자체의 특성이나 특징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강의에서는 생략을 했고요. 자,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시사의 화장품 안전기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안전기준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나 또 맞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한 그 기준들, 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또 색소고시, 알레르기 관련 고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법령으로부터 성분을 유추해서 뽑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두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또 보고서를 제출해서 간략하게 승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거와 관련된 규정들, 그리고 특히 심사를 받을 때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부분, 또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고시성분 보고서와 관련된 거지요. 단순히 보고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기가 용이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천연 유기농 화장품, 또 사용 시 주의사항, 영업자의 준수사항이나 기재표시 생략 등등 곳곳에서 성분과 연결된 그런 조항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성분하고 연결된 문항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고요. 본 강의에서는 크게 5가지 정도의 예시 문항을 제시하면서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르시면 잠깐 멈춤을 누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이중 기능성 화장품의 전성분을 표시해 놓고 있죠. 그리고 이 이중 기능성 화장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 성분의 함량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총 함량을 또 더해서 합산해서 그 값을 요구하고 있죠.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17.5%입니다. 에틸메톡시 신라메이트, 또 에틸엑실 살리실레이트, 그리고 벤조페논 8, 마지막으로 당나무 추출물이 있죠. 이것은 자외선 차단 성분과 또 미백 기능성 고시 성분이죠. 당나무 추출물의 2%, 그리고 에틸엑실메톡시나메이트, 에틸엑실 살리실레이트 7.5%, 벤조페논 8, 3%입니다.
나머지 성분들도 이렇게 함량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지요. 잠시 더 살펴볼까요? 미백 고지성분 2에서 5% 범위가 나와 있는 거, 알부틴과 나야시나마이드 대표적인 미백 고지성분이죠. 그리고 1에서 2% 범위가 나와 있는 거 나머지 하나, 에틸 아스코빌 에텔, 아스코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비타민C, 비타민C는 또 미백과 연결돼 있다. 아스코 들어가 있는 거,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2%,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3%,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2%. 자, 아스코 들어가는 걸 기억하시고요. 1% 미만인 건 두 개밖에 없는데요. 알파 비사본올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0.5%. 그리고 유용성 감초 추출물 0.05%인데요. 0점 이하에서 유용성 감초 5자리죠. 0.05%입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에서는 가장 많은 양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두 가지죠.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두 개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벤조가 들어가 있는 거 한 4가지인데요. 벤조페논 3, 4 전부 다 5%, 그리고 부틸 메톡시 디 벤조일 메탄 5%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0.5% 이상 함유되어 있을 때죠. 0.5 미만일 때는요. 변색 방지용 제품입니다. 자외선 차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가실게요. 예시 두 번째 문제는요. 천연 화장품,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과 연결되는 문항입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규정, 고시는요. 7개의 별표가 있죠. 미네랄 유래 원료, 오염물질, 허용 기타 원료, 허용 합성 원료, 제조 공정, 세척제 사용 가능한 원료, 그리고 천연 유기농 함량 계산 등 7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별표들이요. 문항 출제 아주 용이한 그런 내용들이 무궁무진하죠. 1회, 2회의 시험 출제 경향상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 달려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정답은요. 콘크리트와 앱솔루트죠. 천연 화장품에만 사용 가능한 허용되는 원료입니다.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콘크리트 앱솔루트 외에도 천연 화장품에 허용이 가능한 거 하나 더 레지노이드가 있죠. 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정유라는 게 있습니다. 정유. 방향성이 강한 기름상의 액체이죠. 식물에서 만들어내는 2차 대사 물질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꽃이나 잎, 줄기, 뿌리 등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유기용매 중에 에테르, 헥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유기용매로 추출하고 용매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향기 성분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식물의 꽃 등이 아닌 나무의 진액인 수지가 있습니다. 미르나 프랑킨센스라고 하는 이런 수지를 이용하면요. 별도의 유기용매 추출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레지노이드라고 하고요. 콘크리트를 에탄올로 추출해서 용매를 제거한 후 얻은 향성분, 이것이 바로 앱솔루트라고 합니다. 앱솔루트. 앱솔루트는요, 에탄올과 같은 유기용매 추출하는 방법 외에도 냉침법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추출법, 또 온침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거의 100%에 가까운 고농축 오일입니다.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있죠. 대략 한 1600여 가지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1600여 가지라는 것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금지물질,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통으로 하나를 본다면 그걸 제외하고 한 1600여 가지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화장품 원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볼까요? 앱솔루트입니다. 앱솔루트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지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에서 나온 이 앱솔루트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피그잎 앱솔루트라고도 하죠. 같이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나머지 성분들도
애우기가 조금 쉽진 않은 부분인데요.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용이하게 숙지하기가 편합니다. 어디서요? 여기 동영상 강의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본 문항은요,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이 두 개의 부분을 연결시킨 문제죠. 정답은 살리실릭 엑시드와 그 염료입니다. 일단 천연 유기농 화장품 별표 4의 허용 합성 원료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행히 보기에 있는 네 가지 성분은 모두 허용 합성 원료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에서 유아용 제품류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라고 사용 한도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물론 샴푸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 함량도 보존제로서의 함량도 알고 계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살리실릭 엑시드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혹시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도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 보시죠. 여기에도 살리실릭 엑시드와 그 염료 및 함유 제품이 있고요.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연계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성분들 중에서도 또 이러한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의 사용 한도에 대한 부분들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예시 세 번째 문항, 제품에 사용해야 하는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문구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 고시 내용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에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파라벤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부 다 파라벤이네요. 정답은 메칠 파라벤입니다. 이 관련 고시 별표 1에는요.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한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가 있죠. 이 중에 제13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파라벤 중에서도 파라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부칠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이소부칠 파라벤, 이소프로필 파라벤 이 네 가지 성분에 함유되어 있는 제품에는요. 영유아용 제품류, 또 기초화장품 제품류, 기초화장품 제품류 여기는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을 짓고요. 이 중에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하나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표시 문구를 써야 된다는 의미지요. 파라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메칠 파라벤인데 여기 메칠 파라벤이 없지요. 허를 찌르는 그러한 문제였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내봤습니다. 맞춰보셨다면 정말 세심하게 공부하신 분이라 생각 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라벤이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보존제를 살펴보시면 파라벤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대신에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엑시드 그 염료 및 에스텔류라는 원료명이 나오는데요. 원료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파라벤은요.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엑시드와 에스텔류를 파라벤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텔류 중에서는요. 페닐은 또 제외를 합니다.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로 제외를 한다는 거고요. 제외를 한다는 것은 페닐이 붙어 있는 파라벤, 페닐 파라벤은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단일 성분, 종류가 많죠. 이렇게 단일 성분일 경우에는 0.4%까지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산으로서요. 벤조익,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엑시드로서요. 혼합 사용 시 예를 들어 부칠 파라벤, 메칠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을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토탈 함량이 0.8% 이하라는 거.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파라벤이 거의 보존제의 주 성분으로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보존제입니다. 예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과 연관된 부분이죠. 유통화장품인 경우에는 안전관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요. 그 내용 중에 검출 허용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지요. 그것의 최대 검출 허용한도, 그죠? 그거를 적는 내용입니다. 정답은요. 포름알데하이드와 20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렇게 같이 적어주셔야 되고요. 단위가 없다면 단위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열심히 암기를 하고 계셨던 그 부분이죠.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거나 제조 보관 과정 중에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의 비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있겠죠. 비의도적으로 의도적이지 않은 형태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1부터 10호까지 나와 있는 성분들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리스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출 허용 한도 이내에 검출이 되면 이 제품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요. 이 원료 중에 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는 성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특히 해당 물질이 0.05%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해당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즉 포름알데하이드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표시 문구를 써야 합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과 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 예시문항이 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들이 계속 나오지요.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로서 잘 파악하고 계셔야 문제 풀이에 용이할 수 있고요.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포름알데하이드 이번 기회에 기억하시고요. 20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즉 ppm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하 전부 다 검출 허용 한도이고요. 다만 물유지는요. 2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20 ppm 이하로 정해져 있는 포름알데하이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마지막 문항인데요. 화장품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하는 사항과 연결된 부분이죠. 화장품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되는 사항 중에 화장품 유형과 같은 제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 표시해야 되는데요. 기억은 제외한다. 이 기억의 화장품 유형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화장품 포장에 기재에 표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굉장히 방대하죠. 그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정답은요. 2번 방향용 제품과 거기에 해당되는 코어롱입니다. 이 부분은요. 화장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요. 거기에 제4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4항은요. 다음과 같은 1호부터 8호까지의 내용을 또 기재 표시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성분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분과 그 함량을 써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3호와 관련된 부분이죠. 성분명을 제품명칭 일부로 사용할 경우 성분명과 함량, 그리고 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그 외에도요.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에 그 함량, 천연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함량. 또 하나 8호에 관련된 부분이죠. 제8호는요. 법 제8조 즉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에 보존제 함량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만 3세 이하 영유아 제품류 그리고 만 4세부터 13세 이하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죠. 연령에 대한 부분 어린이의 연령이죠.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이 두 경우에는 보존제 함량 적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성분명과 함량을 적게 되어 있는 화장품 포장에 관한 기재 표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3호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단서조항이죠. 그리고 방향용 제품류에는 향수, 분말량, 향랑, 코롱류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화장품 유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숙지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화장품 성분과 관련된 예시문항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본 예시문항 전부 다 잘 풀으셨다면 정말 그레이십니다. 좀 더 많은 예시문항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여하튼 이 성분과 관련된 부분 마무리하실 때 관련 조항들, 단서 조항들,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하시면서 조금 깊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